매년 겨울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로 변합니다. 하늘에는 전용기가 끝없이 착륙하고 도로마다 무장 경찰이 배치되죠. 초청장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단순한 부자가 아닙니다. 대통령, 총리, 중앙은행 총재,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회장들, 군대를 움직이고 시장을 무너뜨리고 버튼 하나로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은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공간에서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세계 경제 포럼.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세기 넘게 단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 누군가는 그를 미래를 설계한 비전가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상징이라 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이야기가 스위스의 고급 회의장이 아니라 나치 독일의 군수 공장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한때 세계를 설계하려 했던 남자. 왜 그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세계 최정상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가장 은밀하고도 논란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클라우스 슈밥과 세계 경제 포럼의 진짜 역사를 시작합니다. 때는 1938년, 독일 전역에 히틀러의 깃발이 나부끼던 시절. 대공황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공장들은 밤낮 없이 무기를 찍어냈고 거리에는 군합발 소리와 함성이 울려 퍼졌죠. 독일 전체가 다가오는 거대한 파국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해 독일 남부의 조용한 소도시 라벤스부르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훗날 세계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의 수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게 될 인물, 클라우스 마르틴 슈밥이었죠. 그의 아버지 오이겐 슈밥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스위스에서 독일로 건너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산업계에서 상당한 입지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애셜비스라는 산업기업의 책임자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엔지니어링 회사처럼 보였지만 이곳은 독일군의 화염방사기를 공급하던 주요 군수업체였습니다. 어린 클라우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아들의 미래를 일찌감치 정해두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공학자가 되어야 한다. 전쟁의 흐름이 독일에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자 부모는 어린 클라우스를 다시 스위스로 보냅니다. 포화와 폭격에서 벗어난 그곳에서 그는 안정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죠. 겉으로는 아버지가 원하는 모범적인 공학도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 그 질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클라우스는 학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고 마침내 취리히의 명문 스위스 연방공과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뒤 박사 과정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기계를 깊이 연구할수록 그는 흥미로운 깨달음 하나에 사로잡히게 되죠.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사회와 경제, 정치라는 훨씬 거대한 기계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공장의 생산 라인을 설계하듯 국가를 이해하고 거대한 시스템을 설계하듯 세계를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시선을 더 높은 곳으로 돌립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지성과 권력이 모여드는 곳, 하버드였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은 그곳이 단순히 세상의 작동 원리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이는 무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운명적인 인물을 만나게 되죠. 헨리 키신저. 훗날 미국 국무장관이 되어 냉전시대 세계 질서를 설계한 인물이죠. 흥미롭게도 키신저 역시 독일 출신으로 1938년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1960년대의 키신저는 단순한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권력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이 조언을 구하는 전략가였습니다. 학생들은 국제 정치의 본질을 배우기 위해 그의 강의실로 몰려들었고 젊은 슈밥 역시 그중 한 명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훗날 다보스를 탄생시킬 핵심 씨앗이 심어집니다. 키신저가 평생 붙들었던 핵심 개념은 현실주의 정치였습니다. 이상이나 도덕보다 힘의 균형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이었죠. 그는 세계가 선의로 움직인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국가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국제 질서란 결국 힘을 가진 플레이어들 사이의 균형 위에서 유지된다고 보았죠. 상대의 수를 예측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며
모두가 무너지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사고방식 말입니다. 젊은 슈밥은 스승의 강의를 들으며 이 논리를 깊이 흡수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죠. 만약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인과 기업가, 금융가들을 한 방에 모을 수 있다면 어떨까? 그들이 서로의 다음 수를 읽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새로운 균형점을 찾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아직 누구도 그 생각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학력을 무기로 사회에 뛰어든 클라우스 슈밥은 아버지가 한때 몸담았던 애셜비스의 경영진에 오릅니다. 당시 회사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고 젊은 슈밥에게는 조직을 통째로 뜯어 고쳐야 하는 쉽지 않은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일이었죠. 그런데 회사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기업은 단순히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원과 고객, 협력업체, 나아가 사회 전체까지 함께 고려해야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훗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불리게 되는 발상이 그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생각은 하버드 시절 배운 국제 정치와 시스템 사고와 결합하면서 점점 더 거대한 그림으로 발전합니다. 기업 하나를 바꾸는 것보다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의 생각을 바꾸는 편이 훨씬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본주의의 방향 자체를 논의한다면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황된 공상으로 치부했을 법한 이 상상을 슈밥은 진지하게 현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구상한 모임에 유럽 경영 포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단순한 경영 세미나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역할과 자본주의의 미래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다시 정의해보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1970년대 초의 다보스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알프스 산자락에 파묻힌 조용한 휴양 마을이었죠. 폐 요양과 겨울 스포츠 정도로만 알려져 있던 외딴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모임이 열리자 무려 420여 명이 이 작은 마을로 몰려듭니다. 유럽 각국의 기업인들과 관료들, 미국 명문대 출신 전문가들까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사들이 슈밥의 초대에 응한 것이었죠. 지금이야 글로벌 포럼이나 국제 콘퍼런스가 흔하지만 당시에는 매우 낯선 발상이었습니다. 기업인과 정부 관료, 학자들을 한 공간에 모아 세계 경제의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는 개념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대부분의 회의는 특정 산업이나 기술 분야에만 국한돼 있었고 서로 다른 분야의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판을 만든 사람이 당시만 해도 거의 무명에 가까운 젊은 학자였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총수도 아니었고 유명 정치인도 아닌 변변한 직함조차 없던 30살 남짓한 한 남자가 첫 행사부터 수백 명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끌어모은 것이죠. 1971년의 첫 포럼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둡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인맥을 만들었고 사업 기회를 찾았으며 함께 문제의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죠. 다보스라는 이름은 아직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특별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성공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세계 경제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옵니다. 1971년 여름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결정을 발표한 것이죠. 달러와 금의 연결을 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였습니다. 그 순간 전후 세계 경제를 떠받치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이제 막 태동하던 슈밥의 포럼에도 그대로 전달됐죠. 참가자 수는 급감했고 다음 행사에는 이전의 절반 수준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슈밥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행사 자체보다 그곳에 누가 오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부터 슈밥은 세계적인 명사들을 포럼으로 초청하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합니다. 1974년에는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섰던 브라질의 대주교 동헬더 카마라가 다보스를 찾았죠. 이런 상징적인 인물들이 하나둘 모일 모습을 드러내자 포럼의 위상은 빠르게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회원들은 기꺼이 거액의 회비를 지불했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서로를 만나기 위해 다시 다보스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알프스의 작은 휴양 마을에서 시작된 이 모임은 점점 세계 엘리트들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은 단순한 경제 포럼을 넘어 세계 권력의 흐름이 교차하는 거대한 무대로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극이 다보스를 덮칩니다. 1970년대의 서독은 거센 정치적 경랑 속에 흔들리고 있었죠. 대학가는 시위대로 가득했고 젊은 세대는 자본주의와 소비사회, 그리고 여전히 나치의 그림자가 남아있다고 여긴 기성체제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들끓고 있던 그때 극좌 무장조직 적군파 RAF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와 반제국주의 이념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자신들이 억압적이라고 규정한 국가와 자본주의 체제를 폭력으로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했죠. 혁명을 위해서라면 납치도, 암살도, 테러도 마다하지 않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가장 거슬리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스 마르틴 슐라이어였습니다. 전후 서독 경제 부흥을 이끈 핵심 기업인이자 과거 나치 친위대 장경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친기업 정책과 자유시장 체제를 강하게 지지하던 그는 RAF가 증오하던 기득권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1977년 9월 5일 쾰른에서 퇴근하던 그의 차량 행렬이 RAF 특공조의 습격을 받습니다. 테러범들은 유모차로 길을 막은 뒤 차량을 향해 총탄을 퍼부었고 운전기사와 경호원들,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죠. 슐라이어는 그대로 납치됐고 독일 현대사를 뒤흔든 독일의 가을이 시작됩니다. RAF는 수감된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납치와 협박은 물론이고 루프트한자 여객기까지 납치하면서 독일 사회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었죠. 한 달 넘게 이어진 긴장 끝에 프랑스 밀루주의 한 자동차 트렁크에서 슈라이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RAF는 정부의 강경 대응과 동료들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한 시대를 공포로 물들인 비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독일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슐라이어는 다보스 포럼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은 슈박에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의 권력자와 기업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사실이 테러 조직에게는 더없이 탐나는 표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1978년 포럼을 앞두고 슈밥은 결단을 내립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보안을 대폭 강화한 것이죠. 한때 자유로운 분위기의 친목 모임이었던 다보스는 무장 경비와 철저한 출입 통제 아래 운영되는 요새 같은 행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그 순간부터 다보스는 더욱 특별한 공간이 됩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 세계의 부와 권력이 모이는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포럼의 성장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가 끝나갈 무렵 다보스는 단순한 경영 포럼을 넘어 정치와 경제, 외교가 한데 얽히는 국제적 무대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슈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보스가 세상을 논의하는 장소를 넘어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장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가 기다리던 기회가 세계 무대 한쪽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동쪽의 에게해, 푸른 바다 위에 수많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동시에 수백 년 묵은 원한이 잠들어 있는 화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 두 나라의 갈등은 오스만 제국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랜 지배와 독립전쟁, 영토 분쟁과 민족 감정이 켜켜이 쌓이며 양국은 오랫동안 서로를 경계해왔죠. 특히 에게해를 둘러싼 영해 문제는 언제든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불씨였습니다. 그리스가 영해를 12에리까지 확대하려 하자 튀르키예는 이를 자국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강행한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경고가 공개적으로 오갈 정도였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긴장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양국은 군사훈련을 반복했고 나토마저 두 회원국의 충돌을 우려해 중재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1987년 3월 상황은 마침내 폭발 직전까지 치닫습니다.
튀르키예가 분쟁 해역에 석유 탐사선을 보내겠다고 발표하자 그리스는 이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죠.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국제사회는 두 나라가 정말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슈밥은 이 위기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기회를 발견합니다. 만약 다보스가 이 갈등을 중재할 수 있다면 어떨까? 만약 적대 관계에 있던 두 나라를 협상 테이블에 앉혀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순간 다보스는 더 이상 기업인들의 사교 모임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실제 무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슈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이 다가오자 그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외교관과 자문가, 기업 지도자들을 통해 양국 지도부와 접촉했고 공식 석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물밑 채널을 구축했죠. 그는 공개적인 중재보다 비공개 대화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보스의 공식 일정과 의제마저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정했고 카메라가 없는 공간에서 실질적인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무대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실이 맺어집니다. 양국은 현행 영해를 유지하고 분쟁 해역의 자원을 공동 개발하며 에게해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잠정 합의에 도달합니다. 전쟁 직전까지 갔던 두 나라의 총리가 스위스의 작은 스키 리조트에서 나란히 서서 협력을 약속하는 장면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바로 이때부터 클라우스 슈밥은 단순한 포럼 창립자가 아니라 세계 엘리트들을 하나의 테이블로 불러 모을 수 있는 특별한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980년대 초 슈밥은 자신의 조직 이름을 마침내 세계 경제 포럼으로 바꿉니다. 유럽 경영 포럼이라는 지역적 틀을 벗어던지고 전 세계를 향한 야심을 이름에 새겨 넣은 것이었죠. 1980년대 후반 세계는 역사적인 격변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냉전 질서를 떠받치던 소련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 8월 마침내 폭발이 일어납니다. 고르바초프가 크림반도에서 휴가를 보내던 사이 공산당 강경파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고르바초프를 가택 연금하고 모스크바 거리로 탱크를 진입시켰죠. 소련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인물이 역사의 전면으로 걸어 나옵니다.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었습니다. 그는 의회 건물 앞에 멈춰선 탱크 위로 올라가 시민들에게 저항을 촉구했죠. 그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고 순식간에 저항의 상징이 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들어 의회를 둘러싸기 시작했고 군 내부에서도 쿠데타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강경파들은 무너졌고 탱크는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1991년 12월 소련은 공식적으로 해체됩니다. 세계를 양분했던 초강대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냉전은 끝났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시작됐죠. 슈밥은 누구보다 빠르게 이 변화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보스는 서방 기업인들의 모임을 넘어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 질서의 중심 무대로 올라설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옐친의 앞날은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시장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은 러시아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죠. 물가는 폭등했고 실업자는 넘쳐났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추락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공산당이 다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6년 공산당 지도자 겐나디 주가노프가 옐친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죠. 주가노프는 안정과 질서의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잃어버린 러시아의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외쳤고 무너진 복지체계를 복원하겠다고 주장했죠. 무엇보다 그는 민영화 과정에서 소수 재벌들에게 넘어간 국부를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약 그가 승리한다면 러시아는 다시 공산주의에 가까운 방향으로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훗날 다보스 협약이라고 불리게 되는 비밀스러운 정치적 연대도 바로 이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민영화로 막대한 부를 쌓은 러시아 신흥 재벌들이 친옐친 개혁 세력과 손을 잡은 것이죠. 슈밥은 그런 만남이 가능하도록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과 언론을 총동원했고 패배가 유력했던 옐친은 약 53%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재벌들과 정치 권력의 결합은 러시아 사회에 깊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극소수의 올리가르히들이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독점하게 되었고 부패는 더욱 심화됐죠. 다보스라는 무대는 분명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새로운 불평등과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인다는 것은 언제나 대가를 동반한 일이었고 다보스 역시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슈밥의 구상은 마침내 또렷한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알프스의 작은 휴양지에서 시작된 엘리트들의 모임이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으로 진화한 것이죠. 1990년대 중반에 이르자 회원 수는 1000명을 넘어섰고 그들 대부분은 거대 기업과 정부 기관을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초청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지위와 권력을 상징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창립자이자 수장으로서 슈밥은 자신에게 돌아올 목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다보스에 모인 세계 최상위 권력자들과의 연결,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진 영향력 자체에 있다고 본 그는 영향력을 수익으로 바꾸는 방법도 찾아갑니다. 조카가 운영한 글로벌 이벤트 매니지먼트는 포럼 행사를 사실상 전담하며 매년 수백만 달러를 벌었고 슈밥은 그 지분 일부를 요구했죠. 다보스의 네트워크와 명성은 이제 단순한 사회적 자산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고 있었죠. 그렇게 슈밥은 어느새 자신이 초청하던 세계 엘리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부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한 명이 다보스 무대에 등장합니다. 빌 게이츠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은 인터넷 혁명과 세계화, 그리고 냉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한꺼번에 밀려오던 시기였죠. 슈밥은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를 누구보다 빨리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기술 혁명이 세상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등장이 훗날 다보스의 방향과 세계 보건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말이죠. 같은 시기 다보스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아시아에서는 전혀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태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순식간에 아시아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말레이시아 등 주변 국가들로 번져나갔고 국제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죠. 한국은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와 외환 문제가 겹치면서 결국 IMF 구제 금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경제 전체가 깊은 충격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슈밥에게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다보스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1998년 세계 경제 포럼 연례회의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 문제들이 핵심 의제로 다뤄집니다. 각국 정부 관계자와 중앙은행 인사들, 기업인과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논의했죠. 이 무렵에 다보스는 사실상 세계의 비공식 이사회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보스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발상이 등장합니다. 기존 선진국 중심 체제로는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는 훗날 G20로 이어지게 됩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자 세계 경제 포럼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다보스는 단순한 경제 포럼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무역, 기술 혁신, 지정학적 갈등까지 다루는 세계적 의제 설정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다보스 포럼은 또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백신과 예방접종을 위한 세계 동맹, 가비였습니다. 정부와 국제기구, 제약회사, 자선재단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중심에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있었습니다. 재단은 무려 7억 5천만 달러를 초기 자금으로 내놓으며 프로젝트의 출발을 이끌었고
결국 가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백신 지원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가비는 78개국에서 11억 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제공했고 수많은 감염병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보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 그림자 역시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명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선출된 정부가 아닌 극소수의 정치 지도자와 기업인, 금융 엘리트들이 모인 공간에서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과연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그들에게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의문은 머지않아 거대한 저항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2000년 9월 호주 멜버른 세계 경제 포럼이 크라운 카지노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 정상회의를 열자 10,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노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1990년대 내내 세계화는 엄청난 속도로 확산됐지만 그 혜택은 결코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선진국에서는 공장과 일자리가 더 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갔고 남겨진 노동자들은 실업과 임금 정체에 시달렸습니다. 반대로 개발도상국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밀려들면서 전통 산업이 흔들리고 노동 착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세계화는 분명 막대한 부를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새로운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반발은 다보스의 성장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회원 수는 계속 늘어났고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으며 세계 경제 포럼은 여전히 세계 권력의 중심부로 향하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위기는 거리의 시위대가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30년에 걸쳐 다보스를 세계적 조직으로 키워낸 슈밥은 이제 후계자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선택한 인물은 코스타리카의 전 대통령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였죠. 젊고 카리스마 있었으며 국제적 명성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슈밥에게 그는 다보스의 미래를 맡길 완벽한 후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2004년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피게레스가 다보스 포럼 고위직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프랑스 통신 대기업 알카텔로부터 90만 달러가 넘는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그는 해당 금액이 정당한 컨설팅 대가였다고 주장했지만 의회의 조사 요구에는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다보스의 도덕성과 투명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세계 금융 시스템은 겉보기와 달리 매우 위험한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위험한 대출을 늘리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끝없이 오르는 자산 가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죠.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거대한 거품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곳곳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세계 경제는 순식간에 침체에 빠져들었죠.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수백 포인트씩 무너지는 날들이 이어졌고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냉전 종식 이후 세계가 경험한 가장 심각한 경제적 충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세계 지도자들과 기업인들은 다시 다보스로 모여듭니다. 하지만 이번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축제 같은 낙관론은 사라졌고 회의장에는 위기감과 불안이 짙게 깔려 있었죠. 슈밥은 여전히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국가와 기업, 국제기구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글로벌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죠. 특히 그는 금융위기가 남긴 폐허 위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 즉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더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 질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역사는 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금융위기가 남긴 상처는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죠. 사람들은 세계화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국제기구와 금융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각국은 협력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기 시작했고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세계화의 흐름이 마침내 거센 역풍과 마주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세계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당연한 미래처럼 여겨졌던 세계와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하며 대중의 분노를 끌어모았고,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유럽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국경을 열고 세계를 하나로 묶자는 목소리보다 주권과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외침이 점점 더 힘을 얻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거대한 변화는 정치인들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와 불만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과거라면 지역 뉴스로 끝났을 사건들이 이제는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명에게 공유됐고, 반세계화 운동과 반엘리트 정서는 거대한 흐름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조차 진짜 폭풍이 오기 전에 작은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세계는 완전히 멈춰섭니다. 국경이 닫혔고 하늘길이 끊겼으며 수십억 명이 집 안에 머물러야 했죠. 코로나19 팬데믹은 단순한 보건 위기를 넘어 세계화 시스템 전체를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공급망은 무너졌고 국제 교류는 사실상 마비됐으며 국가들은 앞다투어 자국 우선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았지만 위기에 대한 대응은 오히려 세계를 더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슈밥은 이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봅니다. 2020년 6월 그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거대한 구상을 세상에 내놓죠. 팬데믹 이후의 세계를 단순히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시스템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더 지속 가능하고 더 포용적이며 더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비전이었죠. 지지자들은 이를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라고 평가했지만, 비판자들은 선출되지 않은 엘리트들이 세계를 다시 설계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같은 시기 빌 게이츠 역시 팬데믹 대응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로 떠오릅니다. 게이츠 재단은 백신 개발과 진단 기술, 치료제 연구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고, 국제 공중보건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죠. 그는 미래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수장 레리 핑크는 지속 가능성을 투자 의사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기업은 더 이상 수익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흐름이었어요. ESG는 곧 세계 금융시장의 핵심 언어가 됩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 감축과 다양성 확대, 투명한 지배구조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거대 자산 운용사들은 기업 경영에 직접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죠. 지지자들은 이를 자본주의의 진화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왔어요. 소수의 금융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을 시장 전체에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는가? 이 질문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보스의 회의실에서 논의되는 의제가 기업 전략과 투자 흐름, 심지어 각국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세계 경제 포럼이 단순한 토론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슈밥은 여전히 자신이 꿈꾸던 국제협력의 미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발밑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커지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세계를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어낸 창립자에게 가장 큰 위협이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전직 직원들이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어진 언론 보도에서는 조직 내부의 성차별과 인종차별 문화, 권위적인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닫힌 문 뒤에 가려져 있던 내부 문제들이 하나둘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말해온 조직이 정작 내부에서는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결국 2025년 반세기 넘게 세계 경제 포럼을 이끌어온 그는 공식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죠. 1971년 작은 유럽 경영 포럼으로 시작했던 조직이
세계 정상과 기업 총수들이 모이는 글로벌 권력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했지만 창립자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린 것이죠. 그렇다고 다보스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도 세계 경제 포럼은 여전히 수천 명의 국가 지도자와 기업 CEO, 정책 이반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며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편 같은 핵심 의제들이 여전히 이곳에서 논의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반발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여러 비판자들은 다보스를 선출되지 않은 엘리트들의 네트워크라고 공격했고, 세계 곳곳에서는 국가 주권과 경제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계속 확산됐습니다. 세계화를 향한 신뢰는 예전 같지 않았고, 국제기구와 초국가적 협력에 대한 회의론 역시 점점 커져갔죠. 결국 슈밥이 평생 추구했던 비전은 완전히 실현되지도 완전히 실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보스는 분명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 권력을 향한 의심과 저항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커졌으니까요. 반세기 넘게 클라우스 슈밥은 하나의 꿈을 쫓아왔습니다. 국경과 이념, 기업과 정부의 경계를 넘어 세상을 하나의 테이블로 불러 모으겠다는 꿈이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성공했습니다. 알프스의 작은 휴양지에서 시작된 모임은 세계 정상과 기업 총수, 중앙은행장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모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으니까요. 하지만 권력이 커질수록 의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지금도 여전히 막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나 국제 분쟁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꿈꿔온 미래를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그리고 그 비전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2026년 현재 세계는 여전히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국제협력과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질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선택이 다시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어쩌면 그 답은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의 권력자들이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다보스에 모여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답을 둘러싼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어쩌면 세계 경제 포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가 남긴 것은 누가 세상을 움직여야 하는가? 바로 그 질문일지 모릅니다.